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이데얼님, 저들이 주는 건 음료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셨고요. 브로드피크님,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루치아 서님, 대표님 당식을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쿨피님 오셨네요. 예, YGC님, 행복블루님, 라첼님인가요? 라쉘이라고 해야 되냐?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예, 라쉘님, 예,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꿈틀거리는 민심, 윤석열 탄핵 내년 총선 이슈 된다입니다. 자, 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 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 쉽다라기보다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탄핵이라는 것은요, 국민의 선거, 투표에 의해서 출범된 정부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하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근거라든지 그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고 봐도 과언 아닐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시 무리하게 탄핵했던 그 당시 한나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선거에서, 예, 개박살이 났죠. 한마디로. 예. 사실 그때 이 정동영만 아니었다면, 의석이 한 200석 가까이 나왔을 것이다. 한 30석 적어도 30석은 더 나왔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그 사례가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그러니까 그때 르빈스키 스캔들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아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 공화당은요, 당시 그 공화당 당의장이라든지 상하원 의장이 모두 사퇴하는 등 엄청난 충격 후폭풍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미국 의회가 상원, 하원 모두가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였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몇 사람만 더 표가 오면은 실제로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당시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원 의석의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를 하면은 탄핵이 되는데, 이 빌 클린턴 같은 경우 그 시점에 공화당의 그 의석수가 58석이었어요. 미국 상원 의석이 100석인데 58석이 공화당의 그 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66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표 정도만 더 플러스되면 실제로 탄핵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에 실패했고요.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공화당 당 지도부가 대거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후폭풍이나 정치적 책임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일 경우에 특히 심해요. 뭐 장관이라든지 뭐 법관 또는 검사에 대한 탄핵 같은 거는 그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만큼 후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걸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흐지부지 끝난 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탄핵안을 몰고 가는 그런 새몰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 이유는 수박들이 이 탄핵에 발을 담그기 싫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랬잖아요. 이상민 탄핵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탄핵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까지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수박들은 그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자, 장관 탄핵에도 부정적인 자들, 심지어 검사 탄핵, 판사 탄핵도 부정적인 이런 자들을 윤석열 탄핵까지 끌고 온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점점 새로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양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설훈이죠. 저는 설훈의 이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설훈이 지난 5일 대정부 질문에 나서가지고 탄핵이란 말을 거론을 했습니다. 자, 뭐 탄핵이란 말을 직접 거론해가지고 직접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자꾸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당하는 거예요 라고 일단 경고 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설훈이 누굽니까? 수박의 대명사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설훈조차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만큼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자, 사실 설훈 같은 사람들은 민심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탠스가 민심의 흐름하고 잘 안 맞다 싶으면 적절한 시점에 희한하게 싹 입장 바꾸는 거에 되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설훈이 거론한 탄핵이라는 것은 상당히 메시지가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일단 자료가 되는 사진부터 자료 화면을 잠시 좀 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 집중호우 실정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계, 항명 이렇게 제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그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러한 언론에 보도할 그 자료를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본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많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설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할 수 있다고. 예. 되게 그 강경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민심이 뜨겁게 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설훈도 감지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당장 그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공천 받으려면은 지역구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인정 받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어. 그동안에 지금까지 뭐 되게 딴지 많이 걸었잖아요. 이 딴지 건 것을 만회, 한두 마디 정도로 단박에 만회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렇게 탄핵이라는 좀 쇼킹한 아주 좀 섹시한 이런 이슈를 건드리려고 했겠죠. 자,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설훈이 느낄 정도로 지금 민심이 탄핵 쪽으로 많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후쿠시마 얘기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하고 박정훈 대령건 이 두 건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인 거죠. 무엇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수사를 강경하게 외압에 굴하지 않고 강경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막상 또 다른 사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수사를 강경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항명이라고 탄압을 하는 걸 보면서 저 뭐야 저거 불법이네 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많이 깔리게 된 겁니다. 그걸 이 설훈이 바로 캐치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설훈이 제기한 이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좀 애둘러서 얘기한 측면이 강해요. 직접 탄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라는 식으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능성을 잠깐 타진하는 뭐 이런 정도 얘기였죠. 하지만 이날 같은 자리에서 나온 탄핵을 거론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두관 의원이에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좀 더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거론하죠. 자, 김두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에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단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해고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에 독립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진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17 단식 웅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검찰총장 윤석열 탄핵을 제기한 것, 제일 먼저 제기한 게 바로 나다.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내가 또 탄핵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죠. 좀 아까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영배 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으로 대충 꼽아봐도 3명 이상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지금 촛불 집회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탄핵이잖아요. 저만 해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 정말 오래전부터 꺼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의 요구가 드디어 서서히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권들이 응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몇몇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윤석열 탄핵에 또 그 민주당의 이 내부 분위기가 서서히 민주당 당원들이 또 이런 그 탄핵 분위기를 또 몰고 가는 또 이런 분위기를 또 뜨겁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비리검사부터 탄핵하자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 비리검사 탄핵이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윤석열 탄핵이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검사 탄핵하면은 지금 당장은 검사가 아닌데 윤석열 한동훈도 검사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검사 탄핵의 큰 범위 안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비리검사 탄핵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달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하나하나 물어보겠다. 자, 이런 그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일, 그러니까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화요일까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공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정치권에서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탄핵 요구가 정치권으로 지금 옮겨붙고 있고, 자, 이 옮겨붙은 불길을 더욱더 강하게 태우기 위해서 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친명계들이 강력하게 분위기를 몰고 가기 시작했다.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서 외롭게 외치던 그 탄핵,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류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내년 총선에서 이 윤석열 탄핵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만 열심히 탄핵 주장해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예, 사실 쟁점이 안 되죠. 우리끼리만 떠드는 얘기가 돼. 근데 이 탄핵 이슈가 터지자마자 윤석열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친윤 언론들이, 친윤 찌라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막 지금 불가능한 3가지 사유 이래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해요. 벌써 여론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 탄핵이라는 걸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탄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이 탄핵 이슈, 탄핵 주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조기에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해. 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자.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3분의 2가 안 되지 않냐, 국회의석에. 자, 그리고 3분의 2 이상 차지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설령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 구성이 3분의 2, 거기도 3분의 2가 나와야 되잖아요. 3분의 2가 나올 정도로 구성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지들 착각이야. 시민들의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도, 지금 수준만 민주당이 지금 의석 수준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당장 이 국힘당 내부에서 분열이 날 거예요. 아, 정권을 더 이상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겠구나. 따라서 빨리 다른 쪽에 붙어야 되겠구나. 마치 박근혜 이 최순실 파동이 나왔을 때 장제원이라는 둥, 김성태라는 둥, 이렇게 가장 이 기회주의적인 이 습성을 가진 자들이 제일 먼저 튕겨 나왔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명 이탈하는 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저는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3분의 2를 넘기면 좋겠으나 설령 뭉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 수준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상당히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 윤석열의 탄핵 사유라는 게 사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친윤 친윤 사이비 기레기들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사유 중에 하나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당할 만한 일들을 이미 숱하게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 행안부 경찰국이죠. 그 다음에 검찰개혁법, 법무부 인사관리단 등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숱하게 저질렀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합법이냐? 이건 불법이에요. 명백한 불법이에요. 과거에 이 군사 독재 정권들이 이 법률과 시행령이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었기 때문에 다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이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원고 윤석열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에요. 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은 대한민국이 승소하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 징계 정직 2개월 너무 싸. 이게 사실 잘라도 할 말 없는 거였어 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 소송에 윤석열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지 거다. 지 잘못, 지 거잖아. 윤석열이 원고인데 피고도 윤석열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 뭡니까? 예,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도 대면 안 돼요. 근데 벌써 이미 손을 댔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송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련해서 소송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경우에, 그래서 판결을 내릴 경우에 판사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판사들이 지금 눈치를 보면서 소송을 질질 끌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한다? 예, 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미 개입을 하고 있죠. 왜? 이미 하고 있던 변호인을 교체해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 역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추가될 수 있는 탄핵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대장동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이게 정식 법안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한테 이송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거를 거부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긴다? 예, 이것도 이해 충돌이 됩니다. 50억 클럽도 그렇고요. 이 50억 클럽도 그렇고요.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 건이잖아. 지 문제잖아.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제잖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예, 이해충돌이 돼요. 이해충돌. 법률 위반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돼요. 또 탄핵 사유가 생기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런 탄핵 사유. 그 다음에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사건. 이 새끼들이 민주당 이 새끼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예, 이 새끼 바이든 날리면 이 파문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파문을 윤석열 뭐라고 했나요? 나는 이 새끼라고 한 적도 없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탄압했죠.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태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까지 했고 심지어 이거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짜 뉴스라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죠.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솔직히 지금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걸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 탄핵 사유가 됩니다. 독도 영유권의 포기라든지 강제징용 배상금 대납이라든지 이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걸 왜 우리나라가 우리 세금으로 냅니까? 예? 왜 우리나라가 일본이 감당해야 될 그 배상금을 왜 우리나라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는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도 탄핵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독도 영유권만 해도 그래요.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않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아닌가요? 예, 이거를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예. 자, 뭐 이외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치자면 끝도 없습니다. 또 있어요. 이 해임 건의를 받았는데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요. 사실은 넓은 범위에서 탄핵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당한 국무위원을 그대로 유지시킨 거라든지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탄핵 사유는 흘러 넘칩니다. 윤석열도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다음에 극우 틀딱들도 다 알아요. 탄핵 사유가 흘러 넘친다는 거.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선거의 쟁점으로 등장할 경우 상당히 위협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도층의 변화입니다. 중도층이 윤석열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탄핵 요구가 불이 붙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벌써 뭐 시민들이 많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탄핵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이 확 붙은 거 아니지 않느냐. 예, 그것도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불이 딱 붙는 상황이 조만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또 청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탄핵을 내년 총선의 쟁점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야당하고 절대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0석, 예,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수준의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예요. 원내 다수와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다? 예, 끝장을 보자는 거죠.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둘 중에 하나 쇼부를 보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영장을 청구한다? 예, 한번 붙어보자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른 길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북 송금 같은 경우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영장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바득바득 구겨서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하죠. 반드시 강행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이 경우에 강력한 대정권 투쟁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돼요. 의미가 없어. 이재명은 반드시 죽여야겠다. 내가 쟤하고는 국정을 논할 수가 없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1년 반, 2년을 끌고 있는데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같은 국정을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냐고. 없어요. 더군다나 총선이 다가왔는데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제가 볼 땐 이 상황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이 상황이 검찰로서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활용 점정을 한다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바로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슈를 쟁점을 총선의 주된 이슈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자충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검찰의 자충수.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현재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재명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부터 이때는 힘과 힘이 맞붙게 되는 거죠. 정말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내려놓았던 화염병과 돌멩이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솔직히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170석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과, 그러니까 원내 다수예요. 원내 다수당. 야당이라고 준 게 아니라 국회의 의석, 다수 의석과 협치하지 않겠다. 국정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건 뭡니까? 예. 이 정치라는 시스템 안에 헌법적인 합헌적인 상태에서 다수 세력과 소수 세력들 간의 이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토의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로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장 청구라는 걸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검찰은 이거를 자신들이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검찰을 스스로 자충수로 만들게 되는 거고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년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 영애의리님,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날까지님, 이러다 정말 국민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물가 오름세는 물론이고요. 경기 침체 상황이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세금이 작년보다 적게 거칩니까? 작년에 거쳤던 것보다 작년에는 세금이 60조가 남았는데 올해는 세금이 60조가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작년보다 세금이 적게 거쳤어요. 경제가 그렇게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우크라이나에 3조를 퍼준다고?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